자, 달에 착륙했습니다. 세계를 항해했고 로미오는 줄리엣을 만났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걸 바탕 생명체가 있다는 게 상상이 안 가죠. 불명의 동물 말이에요. 뭐 거의 불멸이죠. 육방 해면은 수천 년 동안 한 곳에 앉아있는 이상한 작은 생명체예요. 바다 및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서 그들은 최초의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는 걸 목격했어요. 이 친구들은 15,000년까지 살 수 있어요. 더 멋진 사실은 육방 해면이 노화 과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도를 올리거나 늦출 수 있죠. 보호를 위해 유리 같은 외골격을 갖고 있다고 해요. 랍스타의 팔다리는 없어지면 다시 자라요. 그리고 랍스타는 기본적으로 불멸의 존재들이죠. 자신들의 DNA를 영원히 젊게 유지하는 효소를 무제한으로 생산해요. 그리고 계속 자라죠. 그 뜻은 너무 커져서 껍데기가 맞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외골격을 탈피해야 하고 더 큰 것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해요. 여태 잡힌 가장 큰 랍스터는 노바스코샤 해안에서 잡힌 20kg짜리였죠. 과학자들은 이 큰 랍스터는 100살 정도라고 생각하죠. 이때는 에디슨이 찌금기를 발명했을 때쯤이에요. 다음 생물은 해파리와 나뭇가지가 섞인 것 같은 친구예요. 히드라 양쪽 끝에는 고리 모양의 발이 있고 호수와 강가에서 쉬면서 나날을 보내죠. 촉수로 스쳐 지나가는 맛있는 간식들을 붙잡아요. 그렇다면 히드라의 불멸의 비결은 뭘까요? 그건 모두가 알고 싶어하는 거죠. 히드라는 줄기세포를 재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수년 동안 그걸 해보려고 해왔죠. 히드라는 실제로 노화 과정을 늦출 수 있어요. 이 작은 바다생물은 붉은 성게입니다. 얕은 물 해초 위에 앉아있는 불멸의 존재들이죠. 아직 확실히 알 만큼 오랫동안 연구는 안 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것들은 크기만 자라지 나이가 든다고 하지 않아요. 뭐냐고요? 작은 아기 성게처럼 산대요. 하지만 크기는 커지는 거죠. 성인, 아기, 성게인 거죠. 알겠죠? 이 빨간 아기들은 약 100살, 심지어 200살이 될 수 있어요. 목록 중에 가장 느린 것은요? 코끼리 거북이에요. 이것은 200살까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중 가장 나이가 많은 것은 조나단이에요. 말하자면 가장 오래된 육지동물이죠. 조나단은 1832년에 태어나 세인트 헬레나라는 외딴 섬에 살고 있어요. 조나단은 많은 일을 겪었어요. 미국 최초의 초고층 빌딩을 보았고 에펠탑을 보았어요. 아, 맞아요. 71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계적인 사건들을 목격했죠. 시력이 좋지 않고 후각을 잃었지만 여전히 강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바다로 돌아와서 그린란드 상어입니다. 가장 오래 사는 척추동물로 알려져 있고 400년 이상 살 수 있죠. 깊고 어두운 차가운 바다에서 그렇게나 오랫동안 헤엄쳐 다닌다는 것은 이 상어들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이 상어들은 엄청난 수압을 견딜 수 있어요. 상어는 오늘날 진화의 영향을 덜 받은 유일한 생물 중 하나예요. 공룡 이후로 많은 상어들이 있었지만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과학자들은 상어가 매년 약 1cm씩 자란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암산을 빨리 해보면 이 강인한 상어의 나이를 쉽게 알아낼 수 있죠. 미국보다 나이가 많은 상어를 본다고 상상해보세요. 다음 생물은 아마도 오늘의 목록에서 가장 내구성이 강하고 파괴할 수 없고 가장 귀여운 존재일 거예요. 완보동물이라고 불리지만 과학자들은 이걸 곰과 닮았다고 해서 물곰이란 별명을 붙였어요. 그런데 사실 곰 크기는 아니에요. 8개의 손과 발이 있으며 작고 이상한 코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상한 미생물은 불멸의 존재예요. 이 친구는 지구상에서 가장 극단적인 곳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온도가 150도로 높거나 마이너스 200도로 낮은 것도 괜찮아하죠. 화산, 서리가 내리는 사막의 밤도 심지어 방사능과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서 엄청난 양의 압력도 견뎌낼 수 있다고 해요. 심지어 우주의 진공 상태에서도 생존할 수 있어요. 작은 우주복도 없이 말이에요. 우주복을 입으면 귀엽긴 하겠네요. 현재까지 우주선 밖에서 10일간 살아있었지만 아마 더 오래 살 수 있을 거예요. 전 세계적인 재앙이 닥치면 완보동물은 인간보다 오래 살 수 있을지 몰라요. 미생물들이 지배하는 지구라
어떨지 궁금하네요. 모든 화산이 한 번에 분출하는 것이든 또 다른 빙하 시대든 심지어 또 다른 귀찮은 소행성이든 완보동물은 아마 신경도 안 쓸걸요? 과학자들은 이것들이 생명공학의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어요. 그냥 재미로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 하루살이가 있어요. 이 가여운 작은 곤충은 평균 24시간도 넘기지 못해요. 암컷과 수컷은 무려 엄청난 두사를 맞이할 수 있어요. 이들에겐 그 순간에 충실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이 작은 파리들은 때를 지어 자라고 어떤 생물체들 중 어떤 것들보다도 수명이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종으로 본다면요, 수억 년 동안 존재해왔죠. 해파리는 불로천을 발견했는데 놀랍게도 그건 해파리 안에 계속 있었어요. 말장난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말 그대로 그건 항상 해파리 안에 있었어요. 해파리는 자신들이 원할 때 언제든 노화 과정을 되돌릴 수 있어요. 수영하다가 혼자 생각해봤는데 나 다시 8살이 되고 싶다 라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펑! 8살이 됐어요. 8살로 안 돌아가고 싶은 사람 있나요? 이렇게 해파리는 젊음을 유지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죠. 이 뇌도 뼈도 없는 생물체는 누군가가 괴롭히지 않는 한 원활할 때 언제든 시간을 되돌릴 수 있어요. 해파리는 굉장히 멋져요. 물살이 어디로 데려가든 간에 그렇게 떠다니죠. 마치 흐름에 몸을 맡긴 것처럼 말이죠. 이 생물은 공상과학 영화에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외계인의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거대 곱등이는 쥐보다 더 큰 가장 큰 곤충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어요. 이 큰 곤충은 뉴질랜드에서 볼 수 있어요. 해파리가 자신의 노화 과정을 되돌릴 수 있는 반면 곱등이과의 몇몇 구성원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굉장한 초능력이네요. 완전 얼어버렸을 때 장기가 망가지는 걸 막는 특별한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얼어있는 시간이 얼마든 간에 몸이 녹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재밌는 사실은 거대 곱등이의 귀는 앞다리 무릎에 있어요. 또 부활할 수 있어서 좀비 벌레라고도 불려요. 소름 끼치죠. 플라나리아는 사실 불멸의 존재일 뿐만 아니라 독특한 편형동물이에요. 이들은 잃어버린 신체 부위에 대한 궁극의 재생기계들이죠. 플라나리아 하나를 가지고 10등분을 하면 10마리의 새로운 플라나리아가 생길 거예요. 계속 자르면 계속 늘어날 거예요. 비록 보통 1cm도 안 되지만 말이죠.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의 복제본들이 돌아다니는 완전 이상한 세상으로 끝이 날까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릴레이 팀은 어때요? 똑같은 4명의 우사인 볼트로요. 조개는 정말 오래전부터 존재했었어요. 과학자들은 조개가 400년까지 살 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 작은 껍데기들은 모두들 좋아하는 그 작고 반짝이는 진주를 만들어요. 조개는 기생충이 들어오면 액션 모드로 들어가요. 조개는 기생충을 껍데기 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화학물질로 덮으려고 해요. 그때부터 마법이 일어나죠. 이 화학물질들이 굳으면 반짝이고 윤기나는 진주가 되거든요. 화학물질이 많을수록 진주는 더 커져요. 이 길고 미끄럽게 생긴 생물은 유럽 동굴의 깊은 곳에서 살아요. 동굴 도룡뇽 부치는 100살까지 살 수 있어요. 작은 앞다리와 꿈틀거리는 뱀 같은 몸으로 작은 곤충, 달팽이, 그리고 개를 사냥하며 나날을 보내요. 피부가 너무 창백해서 어떤 현지인들은 이걸 인간 물고기라고 부르기도 해요. 잠깐만요. 동굴 도룡뇽 부치는 눈이 거의 안 보이지만 빛을 감지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피부를 통해 빛을 감지하죠. 다른 장림 동물들처럼 엄청난 청각과 후각을 갖고 있어요. 독특한 외모는 목에 있는 작은 빨간 아가미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호기심 해결자분들. 오늘은 몇 가지 고전적인 호기심을 파헤쳐보려고 해요. 다음 우주 왕복선에 올라타서 이 이야기의 진실을 한번 파헤쳐보세요. 우주에서 무중력 상태로 떠다니며 맛있는 핫초코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다고 상상해보세요. 우주 공간에서 비명을 지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비명은 누가 들을 수 있을까요? 영화 에얼리언을 보셨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우주에서는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소리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단지 들을 수 없을 뿐이죠. 이에 대해 크리스 헤드필드만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주 비행사로 일하면서 2차례 우주 유영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우주 어둠 속에 나가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오직 침묵만이 있을 뿐이죠. 완전한 침묵이요. 하지만 곧 모퉁이로 돌면 거대한 폭발공, 일명 태양이 나타나요. 소리가 통과할 매질이 없기 때문에 폭발이 일어나는 소리를 들을 순 없어요. 우주 비행사가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음을 들을 수 있다면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이제 미래의 슈퍼히어로가 된 기분을 느끼며 우주를 질주하고 있는데 별똥별이 옆을 지나간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잠깐만요. 정말 별일까요? 안타깝게도 별똥별은 결코 별이 아니에요. 유성으로 알려진 작은 우주 암석으로 지구 대기권에 진입해서 멋진 빛의 쇼를 연출하죠. 그리고 신화를 파헤치는 중이니 곧바로 다른 신화를 살펴볼게요. 유성이 지구에 충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룡이 멸종하는 대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한 번씩이라고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매일 약 48톤의 운석 물질이 지구로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해요. 하지만 이 물질의 거의 대부분은 지구 대기권에서 기화돼요. 밤하늘에 보이는 밝은 흔적은 우리가 흔히 별똥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다음에 별똥별의 소원을 빌 때 실제로는 작은 우주 쓰레기 조각에 소원을 비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결국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열기구를 타고 성층권으로 날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가능해요. 지구의 성층권은 지상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시작돼요. 지구 표면 약 11에서 12km 상공에서 시작되죠. 하지만 성층권은 멀리까지 이어져요. 만약 열기구를 타고 성층권까지 날아간다면 장비가 정말 좋은 건지 확인해야 돼요.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특수 슈트와 호흡 장치가 필요해요. 물론 끝까지 올라가면 지구의 공류를 사진으로 찍어야죠. 그러니 특수 카메라 등을 장착할 수 있는 체스트 하네스를 가져가세요. 이 모든 걸 생중계하는 건 어때요? 아마 최초일 거예요. 지구를 떠난 지 102일이 지났다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우주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어요. 하지만 몸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키가 점점 커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완전히 정상적인 현상이니까요. 사실 키가 커지는 건 아니에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을 때는 신체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우리 몸에는 척추뼈와 관절 사이에 자연스러운 공간이 있어요. 지구에서는 중력의 힘으로 인해 이 공간이 거의 완전히 눌려 있는데요. 우주에서는 중력의 압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니 몸이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해요. 따라서 우주 비행사는 장기 임무를 수행하면 키가 최대 3%까지 커질 수 있어요. 자,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나사는 당연히 우주복을 맞춤 제작할 때 이 모든 걸 고려해요.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복에 항상 여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죠. 우주 비행사가 지구로 돌아오면 반중력 효과는 사라져요. 그래서 우주복이 다시 몸에 완벽하게 맞을 때까지 며칠 동안 카프리 바지를 입어야 할 수도 있어요. 비행 중에 비행기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깃털처럼 대기 중으로 빨려 들어가는 장면을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도 비행기에 탑승할 때 비슷한 상상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우주 공간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우주 비행사가 기밀실 밖으로 빨려나가면 그 사람은 바싹 타버릴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그게 사실일 뿐만 아니라 현실은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우주 비행사 크리스 헤드필드에 따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요. 태양 그늘에 있는 신체 부위는 영하 250도의 온도를 경험하고 햇빛을 받는 신체 부위는 약 250도의 온도로 화상을 입게 돼요. 폐가 무너지고 혈액이 찬물처럼 끓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화상을 입고 얼어붙고 호흡 능력을 잃고 끓게 됩니다. 으악! 우주 비행사는 매일 초단위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쓰러진다는 말 자주 들어보셨죠? 앞서 중력에 대해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우주 공간에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은 무거운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몸통이 머리의 무게를 지탱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우주 공간에서는 기본적으로 걷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리를 움직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6개월 또는 1년 동안 그렇게 생활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근육이 젤리로 변할 수도 있어요. 우주 비행사들은 그래서 운동을 해요. 몸을 묶고 러닝머신에서 달리기도 하고요. 특수기에서 역도를 하기도 해요. 이렇게 하면 근육이 중력 부족을 너무 많이 느끼지 않게 돼요.
하지만 수분을 계속 섭취해야 돼요. 제가 우주 비행사라면 아주 부드러운 물병을 우주로 가져갈 수 있는지 나사에 물어보고 싶네요. 우주 공간에서 탄 스테이크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바비큐 소스 냄새도요. 터무니없게 들리겠지만 이 속설은 거짓이라기보단 사실에 가까워요. 우주 비행사는 헬멧을 벗을 수 없기 때문에 우주에 있을 때는 분명히 우주 냄새를 맡을 수 없어요. 우주선이 도킹하고 해치를 열면 보통 우주 냄새를 맡게 되죠. 이 냄새의 원인은 우주에 떠다니는 탄화수소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똑똑한 여러분,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주 비행사가 빛의 속도로 비행하면 단 1초도 늙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할 줄 알았어요. 몇 가지를 정리해 봅시다. 우선 우리는 빛의 속도로 우주선을 작동하는 방법을 아직 알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려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아직 그럴 만한 기술이 없어요. 둘째, 빛의 속도로 여행하는 우주선 안에 인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노화할 거예요. 지구에 남아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노화를 겪게 될 테지만 여전히 나이를 먹겠죠. 여러분은 정말 불멸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아바타 1을 보셨다면 인간이 판도라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냉동 수면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은 몸을 얼려 냉동 침대에 넣고 수년 동안 노화하지 않고 여행했어요. 네, 정말 놀랍게 들리네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그럴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우리 몸은 주로 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물을 얼리면 팽창해요. 그래서 탄산음료 캔을 냉동실에 방치하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당장 사람의 몸을 얼리면 내부의 수분이 팽창할 거예요. 조직과 장기에 해를 끼칠 수 있죠. 따라서 성간 여행에서 냉동 수면을 취할 순 없어요. 적어도 아직은요. 좀 황당한 생각이 있는데요. 우주 비행사가 우주 비행을 할 때 드론을 가지고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사에서 설계한 드론이 아니라면 우주복 없이 우주로 나가면 인간처럼 얼어서 타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라면 뭐 꿈은 꿔볼 수 있잖아요. 이 순간을 위해 수년간 훈련해왔습니다. 이제 준비됐어요? 여러분은 문턱에 서 있습니다. 심호흡을 용감하게 문을 엽니다. 국제 우주 정거장 밖으로 나와 광활한 우주로 뛰어내려요. 아, 이건 질리지 않네. 송식이 장치를 통해 말합니다. 우주를 이동할 때마다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물론 우주복은 빼고요. 언젠가 어떤 남자가 말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주복은 몸의 움직임을 20% 제한한다고요. 즉 우주 공간에서 서툴게 움직일 확률이 20% 더 높다는 뜻인데 결코 좋은 확률은 아닙니다. 우주 유영 중에는 실수가 별로 허락되지 않아요. 드디어 도킹포트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정거장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보여요. 이곳은 다른 우주 왕복선이 지구나 다른 행성에서 올 때 도킹하는 곳입니다. 약 일주일 전 목성에서 온 우주 왕복선이 착륙을 잘못 계산해서 포트의 일부가 파손됐어요. 새 보호막을 우주복 벨트에 부착했습니다. 이제 정거장에 나사로 고정하기만 하면 돼요. 이 작업을 위해 수중에서 몇 시간 동안 훈련했습니다. 필요한 훈련을 받기 위해 수영장 안에서 무겁고 덥고 불편한 수트를 입었어요. 들어온다! 사라가 송시기를 통해 외칩니다. 터무니없이 빠른 우주 파편 폭풍이 방심할 틈도 없이 다가와서 무슨 일인지 물어볼 겨를도 없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여러분은 안전을 지켜주는 스트랩을 꽉 붙잡으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오, 안 돼! 파편이 헬멧 보호막에 부딪힙니다. 들어와요, 밥. 괜찮아요? 무전기를 통해 사라가 묻습니다. 충돌로 인해 약간의 충격을 받았지만 모든 것이 괜찮아 보여요. 운석은 사라졌으니 이제 작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새 도킹 쉴드를 연결하는 밧줄을 몸에 더 가까이 당겨보지만 밧줄의 다른 부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 이런... 혼자 생각합니다. 들어와, 사라. 쉴드를 잃어버렸다. 반복한다. 쉴드를 잃어버렸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우주로 떨어지는 모든 물체는 국제 우주정거장이나 다른 우주선과의 충돌 경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훈련을 기억하려고 노력하지만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도자기 항아리를 깨트렸을 때보다 더 끔찍한 일이에요. 우주선에 함께 탑승한 다른 우주비행사 사라가 송시를 통해 외칩니다. 오, 안 돼, 밥. 네가 한 일이 아니라고 말해줘. 이건 완전 재앙이라고. 밖으로 나갈게. ISSR에서 쉴드를 발견합니다. 중형 자동차 문 정도의 크기로 꽤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 시나리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쉴드가 지구로 다시 내려와 대기권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도중에
불이 붙고 분해되겠지만 어쨌든 나사와 여러분에게 꽤나 안 좋은 일이 되겠죠. 다른 옵션은 자동차 문 크기의 방패가 추진력을 얻어 궤도를 돌다가 ISS와 여러분을 타격하는 겁니다. 또는 비슷한 궤도에 있는 다른 위성이 충돌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주가 무한한 공허함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여러 나라에서 우주를 여행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장비를 개발하기 시작한 이래로 우주는 그 어느 때보다 붐비고 있습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고요. 인공위성, 소행성, 우주 쓰레기로 가득 찼어요. 지구가 매일 운석 소나기를 받는다는 사실을 아시면 놀라실 거예요. 하지만 운석은 너무 작아서 지구 표면에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보통 땅에 떨어지기 전에 잿더미로 변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번 임무에서 방금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던 일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 공간에서 계속 물건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나사는 부주의하게 떠다니는 모든 쓰레기의 궤도를 추적하고 모니터링하는 부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우주의 소프트볼 크기의 파편이 23,000개가 넘게 떠돌아다닌다면 믿으시겠어요? 더 작은 물체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50만 개까지 늘어납니다. 안전장치를 풀고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우주 공간을 위험하게 탐험하려던 찰나 사라가 먼저 도착한 것을 발견합니다. 사라가 혼자서 이 일을 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어 함께 가기로 결심해요. 참고로 이건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모든 나사 핸드북과 훈련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통하는 일이라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게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요. 사라는 파편 보호막 가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무게 때문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궤도를 돌게 돼요. 좋아 라고 혼자서 생각합니다. 이제 영웅이 되어 빛을 발할 차례예요. 물속에서처럼 발을 움직여보지만 우주에는 마찰이 없습니다. 고장난 장비를 구출하기 위해 접영을 할 수도 없어요. 사라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제 혼자서 해야겠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러분은 떠다니는 자동차 문 보호막과 비슷한 경로로 궤도를 돌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짐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그날 아침 먹은 보리토 때문일 수도 있고요. 영화 그래비티의 조지 클루니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니, 더 나아가 스타워즈 오비완 케노비가 된 기분일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여러분은 제다이처럼 강하고 강력한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주 파편과 부드럽게 충돌하기를 바라며 두 손을 몸 앞으로 쭉 뻗어요. 그리고 셋, 둘, 하나.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농담이지만 정말 우주 잔해에 도킹하는데 성공했어요. 만세! 이제 어쩌지 하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조금 더 검토했어야 하는 건데 말이죠. 여전히 파편을 조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관제센터에 연락해 물체와 자신이 어딘가로 가고 있다고 말할 방법도 없어요. 겁먹지 마세요. 겁먹으러 여기까지 온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먼저 지구를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이 위에서는 절대 실망하지 않아요. 그런 다음 지금 처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상상해보세요. 정상적인 체중으로는 지구 궤도를 벗어나기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금성 궤도로 진공청소기처럼 빨려 들어가 엄청난 열기를 느끼며 불쾌한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서 금성은 사랑을 상징하지만 금성 가까이 궤도를 도는 것은 사랑스럽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우주복이 열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주복은 최고 121도 정도까지만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성의 대기는 371도까지 가열될 수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우주복이 귀, 코, 입을 물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일은 여러분보다 앞서 우주 유영을 떠났던 우주 비행사들에게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주복을 차갑고 시원하게 유지하기 위해 우주복은 냉각 시스템을 구성하는 3.8리터 분량의 물에 의존하는데요. 이 시스템은 재활용된 공기를 헬멧 뒤쪽으로 보내야 하는데 가끔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활한 벌판 한가운데에 고립되어 있다면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죠. 하지만 잠깐, 수평선의 저게 뭐죠? 모듈형 우주선입니다. 소리를 질러보지만 헬멧 밖에서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어요. 손을 흔들어 봅니다. 우주선이 바로 여러분을 향해 오고 있네요. 드디어 찾았네.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 사라가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여러분이 우주 미아가 되기 전에 여러분을 찾기 위해 제때 우주 정거장으로 돌아갔던 모양이에요. 이 작은 모험 때문에 우주 비행사 점수를 좀 잃게 될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은 말합니다. 물론 그럴 거예요. 천문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한 가지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검은색일까요? 나사의 뉴 호라이즌스 우주 탐사선이 막 그 해답을 제시했을지도 몰라요. 명왕성을 탐사한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은 계속 진행해서 현재는 지구에서 수십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어요.
즉 명왕성은 태양이나 지구 주변의 먼지 입자와 같은 광원에서 받는 모든 빛 공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선에 간단한 카메라를 사용해서 밝은 별이나 카메라로 빛을 산란시킬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도 없는 엄청나게 지루한 빈 공간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촬영했어요. 그런 다음 이 이미지를 처리해서 알려진 모든 가시광선 소스를 제거했습니다. 별에서 나오는 빛과 은하수에서 산란된 빛을 제거한 후에는 우리 은하계 너머에서 들어오는 빛만 남았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아직 설명할 수 없는 빛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건 알려진 은하에서 들어오는 모든 빛과 거의 같았어요. 즉 은하 밖에서도 은하 내부만큼이나 많은 빛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빛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작고 희미한 외소은하나 우주 밖의 미지의 현상과 같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광원으로부터 오는 것일 수 있어요. 아니면 아직 과학자들에게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암흑물질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획기적인 연구를 통해 우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둡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별과 은하에서 나오는 모든 빛에 가스와 먼지 구름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색이 나올까요? 베이지요. 이것은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우주가 다채롭다면 태양이 여전히 필요할까요? 짧은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우주의 색은 별, 은하, 가스 구름과 같은 다양한 천체와 빛의 상호작용의 결과예요. 이러한 색은 관찰하기에 매력적이지만 지구상의 생명체가 존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진 않아요. 네, 맞아요. 하늘과 우주의 색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우주선이나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찍은 지구나 달과 같이 햇빛이 반사된 물체들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볼 때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 보이죠? 우주가 너무 비어 보여요. 별이 가득한 밤하늘의 마법 같은 풍경이 없어요. 하늘이 항상 너무 어두워서 우주의 별 구경하러 가는 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지루할 거예요. 낮 동안 우리 고향 행성의 하늘은 빛의 확산 때문에 파래요. 이건 햇빛이 대기를 통과할 때 일어나요. 하지만 우리가 달이나 우주의 다른 곳에 있었다면 이 빛을 주변에 퍼뜨릴 대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하늘이 항상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밖이 덜 밝다는 건 아니에요. 우주정거장 창문 밖을 보고 있다면 구름 한 점 없는 낮 동안 아파트 창문 밖을 바라보는 직사광선만큼이나 맑은 햇빛을 볼 수 있어요.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화창한 날엔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은 아마 노출을 짧게 하면서 카메라 조리개를 좁게 설정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주 적은 빛이 짧게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건 우리의 동공이 너무 많은 빛을 처리하지 않게 햇빛 아래에서 수축한 것과 비슷해요. 그리고 우주에서도 그만큼 밝기 때문에 거기서 햇빛이 비치는 물체의 사진을 찍을 때의 과정이 같아요. 노출을 짧게 해서 지구나 달 표면에 좋고 밝은 사진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또한 사진에 별들이 없을 거란 걸 의미해요. 저 위에서도 별은 상대적으로 어둡거든요. 그런 설정으로 찍은 사진에 나타날 만큼 충분한 빛을 발하지 못해요. 우리의 고향 행성은 해질녘과 새벽에 서서히 아름다운 주황색 팔레트로 변하는 푸른 하늘을 갖고 있죠. 하지만 화성에서 일몰을 볼 기회가 생긴다면 정반대를 예상해요. 해가 질 때 푸르스름한 색조를 띠는 주황색, 갈색 낮 하늘이요. 무엇보다도 화성은 우리 지구보다 태양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화성 표면에서 태양을 볼 때 물론 그게 더 희미하고 더 작아 보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화성에서 관측된 태양은 푸른 후광으로 둘러싸인 푸르스름한 흰색 점일 뿐이에요. 붉은 행성의 얇은 대기는 큰 먼지 입자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미산란이라고 불리는 효과를 만들어내요. 이것은 대기 중에 입자의 직경이 산란된 빛의 파장과 거의 같을 때 발생해요. 이 효과는 태양 광선의 붉은 빛을 걸러내요. 그래서 오직 푸른 빛만이 화성에 있는 여러분의 눈에 닿게 되죠. 지구는 왜 고리가 없죠? 우리 태양계의 모든 가스상 거대 혹성들, 목성, 토성, 천왕성 그리고 해왕성은 이런 고리를 갖고 있는 반면 암석 행성들,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없어요. 고리가 생성 주변에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한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행성이 형성되던 시대에 남은 일부 물질일 수도 있어요. 또는 다른 우주 물체와의 충돌로 파괴된 위성의 잔해이거나 모행성의 강한 중력에 의해 찢어진 걸 수도 있어요. 거대 가스상 혹성들은 우리 태양계의 바깥 지역에 형성되었고 반면에 모든 암석 행성들은 안쪽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내부 행성들은 고리를 형성할 수 있었던 잠재적인 충돌로부터 더 보호받았던 게 아닐까요? 또한 태양계 바깥 지역에는 더 많은 위성들이 있는데 이것이 거기 있는 행성들의 고리가 있는 또 다른 이유일 수도 있어요. 또 더 큰 행성들이 더 강한 중력을 갖고 있어요. 그 뜻은 형성된 후에 고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일부 전문가들은 오래전에 지구에 고리 시스템이 있었다고 믿고 있어요. 화성 극의 물체가 우리 고향 행성에 충돌할 수도 있고 그게 아마도 주변의 파편들이 밀집된 고리를 만들어냈을 거예요. 어떤 과학자들은 이 파편들이 고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달이라고 알고 있는 걸 형성했다고 생각해요. 해왕성 저 너머 태양계의 가장자리에 아마 거대한 행성이 숨어 있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 신비한 가상한 세계를 플래닛 9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진짜로 존재한다면 아마 천왕성이나 해왕성과 비슷할 것이고 우리의 고향 행성보다 10배나 더 무거울 거예요. 태양 주위를 공전할 가능성이 높지만 태양계 바깥쪽에서 돌면서 해왕성보다 20배 더 멀리 떨어져 있을 거예요. 또 다른 흥미로운 이론은 플래닛 9이 사실은 거대한 행성과 비슷한 방식으로 공간을 휘게 하는 자몽극의 블랙홀일 수도 있다고 해요. 비록 우리가 한때 그걸 우주의 희귀한 물질이라고 생각했지만 물은 태양계 전체에 존재해요. 예를 들어 종종 소행성과 해성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또 달과 수성의 분화구에도 있어요. 만약 우리가 그곳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한다면 거기에 여전히 잠재적인 인류의 식민지를 지탱할 충분한 물이 있는지를 몰라요. 하지만 그곳에는 분명 약간의 물이 있었어요. 화성의 극에도 물이 있어요. 대부분 얼음층과 아마 행성의 먼지가 많은 표면 아래에 숨겨져 있을 거예요.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에도 약간의 물이 있어요.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밖의 생명체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예요. 아마 얼어붙은 표면 아래 액체 상태의 물이 가득할 거예요. 사실 지구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 2배 많은 물을 포함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해왕성은 의외로 따뜻해요. 비록 태양으로부터 우리 행성보다 30배 더 멀리 있고 열을 덜 받지만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열을 방출해요.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기가 훨씬 더 활동적이에요. 특히 이웃인 천왕성과 비교한다면 더욱 그래요. 이 두 행성은 같은 양의 열을 방출해요. 비록 천왕성이 태양에 훨씬 더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무도 왜 그런지는 몰라요. 해왕성은 시속 2400km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요. 이게 이 열을 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행성의 핵이나 중력 때문일까요? 시속 800만 km의 속도로 우주를 질주하는 괴물 블랙홀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허블 망원경으로 그걸 발견했어요. 그들은 그게 태양 10억 개만큼 무게가 나갈 거라고 믿고 있어요. 원래는 고향 은하의 중심에 머물러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어떤 중력이 그걸 이리저리 밀어내고 있어요. 어느 순간 이 블랙홀이 은하로부터 탈주해 우주를 계속 돌아다니게 될 거예요. 다행히도 아직 우리로부터 80억 년이나 떨어져 있어요. 태양 폭풍은 너무 강력해서 우리를 완전한 어둠에 빠뜨릴 수 있어요. 2012년 7월 150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양 폭풍이 아슬아슬하게 지구를 빗나갔어요. 코로나 질량 분출 또는 CME는 이온화된 가스의 큰 기포들이에요. 그때 우리의 궤도를 찢어버렸죠. 그게 만약 십자선 안에서 우리의 행성을 건드렸다면 우린 말 그대로 사선 안에 있었을 거예요. 컴퓨터를 손상시키고 몇 달 동안 지속될 정전을 야기했을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태양 물질에 직면했을 거예요. 2022년 6월 25일 놀라운 태양 폭풍이 우리를 강타했어요. 한 사진작가는 심지어 캐나다 캘거리에서 새벽 하늘을 가로질러 5분 동안이나 번쩍이는 놀랍고도 밝은 오로라를 촬영할 수 있었어요. 이것들은 폭풍에 의해 야기됐죠. 뱀파이어 별은 진짜예요. 이것들은 쌍성의 일부이며 말 그대로 시스템에 있는 다른 별의 생명을 빼갈 수 있어요. 더 오랫동안 타기 위해 그렇게 해요. 이런 식으로 질량이 작은 별이 자신의 질량을 늘리기 위해 형제자매의 수소연료를 도둑질하는 거죠. 그러면 이 뱀파이어 별은 더 뜨거워져요. 게다가 색이 눈에 띄는 푸른색으로 변해요. 이렇게 해서 훨씬 더 어려 보이죠. 정말 교묘하네요. 우주의 색은 코스믹 라떼라고 불려요.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스와 먼지 구름뿐만 아니라 우리 은하와 그 안에 있는 별에서 오는 빛은 특정한 색을 갖고 있어요. 흰색에 가까운 아이보리 색조예요.
우주는 파란색을 방출하는 지역보다 녹색, 노란색, 빨간색 빛을 내는 지역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베이지색이에요. 인간이 진짜 우주인이라는 걸 알고 있나요? 여러분은 우주에서 태어났어요. 이런, 저도 우주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모두는 우주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인간이 여기 지구에 있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조건들이 정확하게 맞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요. 하지만 우린 존재하죠. 우선 우리와 그 밖의 우주에 있을 생물체들은 적색이나 청색별이 아니라 황색을 띤 백색별 주위를 도는 행성에 살아야 해요. 청색별이 아닌 이유는 수백만 년 안에 너무 빨리 연소되어 소멸하기 때문인데 진화가 상대적으로 느린 마법을 부려서 지적인 존재를 만들어낼 시간이 없을 거예요. 청색별들은 팽창하고 붉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붕괴해서 폭발할 때요. 어떠한 문명도 청색별 근처에선 번성 가능성이 아주 낮아지게 돼요. 단연코 가장 많은 종류의 별인 적색별들도 궤도를 도는 지능적인 문명이 되기에 무리가 있어요. 적색별은 너무 춥고 어두워서 문명을 성장시킬 수 있는 행성은 적색별에 아주 가까운 궤도에서 돌아야 해요. 그렇게 되면 그 행성은 강하고 치명적인 X선 복사에 노출되죠. 그래서 비록 적색별이 가장 많고 주위를 도는 행성도 많아 보이지만 적색별은 우리처럼 지적이고 문명화된 생명체를 진행시킬 수 없어요. 그러면 모든 별들의 약 10%에 해당하는 황색별만 남게 되네요. 하지만 황색별 주위에 지적 생명체가 살 가능성을 고려하기 전에 중요한 사실이 충족되어야 해요. 바로 황색별이 3세대 별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3세대 별만이 진화된 생명체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화학적 다양성을 갖고 있을 거예요. 별이 폭발할 때마다 더 무겁고 복잡한 원소들이 만들어져요. 폭발이 이 원소들을 방출했고 결국 성운 속으로 들어갔죠. 성운 내의 중력은 차세대의 별들을 점차 형성하며 그렇게 이어가게 돼요. 우리의 몸은 뼈와 치아를 위해 칼슘을 필요로 하죠. 뇌는 우리를 움직이고 느끼게 생각하게 만드는 전기 화학적 신호 발생을 돕기 위해 아연이 필요해요. 우리의 피는 철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3세대 별과 황색별 주위에서 형성되어야 해요. 놀랍게도 지구에는 수소에서 플루토늄에 이르기까지 94개의 다양한 자연 발생 원소가 모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3세대 황색 외성인 태양에게 우린 감사해야 해요. 왜 황색일까요? 황색별은 수십억 년 동안 밝기가 크게 변화하지 않고 핵 융합에 의해 아주 꾸준히 연소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태양이 만약 6%라도 밝아지거나 어두워지면 지구는 생명을 유지하기에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워질 거예요. 다행히도 지구는 태양 주변에 서식 가능 영역에 있어요. 서식 가능 영역은 행성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우주에서 지적 생명체가 사는데 필요한 두 번째 조건인 행성 그 자체를 생각하게 하죠. 케플러 망원경을 이용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모든 황색 외성들 중 4분의 1이 황색 외성 주위의 서식 가능 영역에 지구형 행성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게 나타났어요. 그 수치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아마 33개의 황색 외성 중 1개 정도로 적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황색 별들의 서식 가능 지역의 궤도를 돌고 있는 행성들이 많은 셈이죠. 그럼 우주에서 지적 생명체를 위한 두 번째 필수 요소인 행성 자체를 고려해 봅시다. 지적 문명을 가진 행성들은 개별적으로 얻을 수 없는 많은 특정한 특징들을 갖고 있을 거고 조합해서 발견하는 경우는 훨씬 더 드물어요. 가장 중요한 건 공전하고 있는 항성에 대한 보호를 받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항성들은 중심 핵에서 핵 융합으로 빛나기 때문에 코로나라고 불리는 태양의 외피층에 있는 가스는 태양풍이라고 불리는 걸 타고 우주로 날아가요. 미국 인공위성은 태양풍의 힘을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있는데 이는 태양에서 발견되는 많은 다른 원소들의 원자핵이 약간 있는 주로 전기화, 즉 이온화된 수소 핵들입니다. 지구를 보호하는 건 대기가 아니라 위험한 태양풍을 멈추게 하거나 방향을 바꾸게 하는 자기권인데 이는 태양풍이 지구의 자기장 극에 이끌려 형광등처럼 대기 상층부의 공기를 전기화시킬 때 오로라를 발생시켜요.
주변에 자기권이 없다면 어느 행성이라도, 심지어 서식 가능한 지역에 있는 행성이라도 지속적으로 쏟아지는 항성의 이온화된 수소 원자핵으로 인해 구워져 버릴 겁니다. 생명체가 있는 행성은 태양풍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강한 자기권을 갖고 있어야 해요. 우리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자기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거대 가스상 행성인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자기권을 갖고 있지만 가스 행성들엔 문명이 생길 수 없어요. 고체 세계 중 지구와 수성만이 자기권을 갖고 있지만 수성은 태양과 가까워서 태양풍을 멈추기엔 너무 약해요. 지구를 태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또 다른 보호막은 대기입니다. 대기의 두께는 약 483km며 대부분이 지구 표면에서 불과 16km 이내에 집중되어 있어요. 대기는 태양의 자외선 복사와 X선으로부터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해줘요. 대기권 상층부에 있는 큰 가스 분자로 결합된 3개의 산소 원자인 오존이라는 가스는 태양의 자외선 복사가 지면에 도달하는 것을 대부분 차단해요. 대기가 지구보다 1000배 더 얇은 화성에는 오존이 없고 태양의 자외선 방출이 그곳의 표면을 완전히 방사선으로 쬐어버렸어요. 행성은 자신의 항성에서 나오는 자외선을 막을 수 있어야 하므로 어떤 행성이든 지능적인 문명을 갖기 위해선 대기의 특정 구성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그걸 얻었지만 이건 엄청 희귀하고 불안정한 조합이에요. 행성에는 걷고 활성하기 위해 표면의 일부가 고체여야 해요. 행성에는 지각이 있어야 하죠. 다른 행성의 수중 문명 또는 대기의 공중 문명이 있다는 걸 고려하는 건 너무 공상과학적이에요. 행성의 지각은 움직이는 지각판이 있어야 해요. 지각판의 이런 움직임은 지각의 섭입을 만들어요. 섭입은 하나의 지각판이 다른 지각판 아래 또는 위로 미끄러지면서 새로운 물질을 표면으로 동반하는 것이에요. 행성의 이런 화학적 성질의 재생이 아무 반응을 안 하는 화학 평형을 방지해요. 지진과 화산 또한 지구 화학적 재생 과정에 기여해요. 맞아요. 지진과 화산은 이로운 겁니다. 그렇듯 지각판의 섭입도 생명체에 필수적이에요. 화성에는 지각판 활동이 없어요. 금성과 수성도 마찬가지죠. 수성은 하나의 큰 지각판이지만 약간의 수축 외에는 지속적인 판 활동이 없어요. 이 행성들의 생명체가 없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지질 섭입이 없기에 지구 화학적 반응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달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네, 달이요. 달이 우리를 살려준다고 말하는 건 과장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구 생명체에 대한 달의 기여는 필수적이에요. 우선 지구와 함께 우주를 지나가면서 달의 중력이 바다의 조수를 밀려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 내부의 마그마를 흔들거나 휘저으며 지구의 회전을 도와요. 금속 함량이 높은 지구 내부 마그마의 움직임은 지구 자기권의 생성에 기여해요. 그래서 달은 지구가 지오 다이나모가 되게 돕고 우리의 자성을 발생시켜서 우주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죠. 달은 태양계에서 궤도를 돌고 있는 행성, 즉 1차 행성의 크기 대비 가장 큰 위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구, 달 시스템을 이중행성으로 간주해요.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예요. 지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달이 하는 또 다른 일은 지구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달이 동주기 자전으로 지구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줄타기 고개사의 평형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구는 다른 행성에 비해 크게 흔들리지 않죠. 이 흔들림은 칭동이라고 불려요. 만약 지구가 화성이나 토성만큼 흔들렸다면 날씨가 혼란스러워졌을 뿐만 아니라 농사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런 드물거나 독특한 천문학적 환경은 지구를 인류가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작용해요.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진화적, 생물학적, 화학적 요인들과 같은 많은 다양한 요소들이 어마어마한 건 아니에요. 가능성 또는 불가능성은 배가 되고 있어요. 종합해보자면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아주 행운이에요. 사실 우린 운이 너무 좋아서 대박을 터뜨린 걸지도 몰라요. 모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우주에 지구만큼 운이 좋은 곳이 있을지 의심스러워요.